2008년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밤 9시 14분 CCTV에 모자를 눌러 쓴 건장한 남자가 찍혔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눌러 한 가족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그 집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그 남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는 대형 여행용 가방 4개를 카트에 실어 5차례나 아파트 밖으로 옮겼습니다. 가방의 무게 때문에 카트가 휘청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숨이 멎은 엄마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그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집 근처로 갈 테니 나와라.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문자를 믿고 달려간 소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한때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홈런을 날리던 프로야구 스타였습니다. 270억 원의 빚이 만들어낸 괴물. 그가 내 모녀의 목숨과 맞바꾼 돈은 고작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지금까지도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광주 무등 경기장. 한여름밤 조명탑이 쏟아내는 하얀 빛 아래 수만 명의 함성이 관중석을 뒤흔들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혜태 타이거즈의 4번 타자 이호성, 그의 이름 석자는 광주 시민들에게 단순한 야구선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타석에 들어서기만 하면 관중석이 들썩였고 그가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밤하늘을 가르는 타구 소리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우승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퍼레이드 차량 위에 올라섰던 그의 모습은 한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 그 자체였습니다. 2001년 이호성은 화려한 은퇴식과 함께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던 그날 누구도 이 남자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그가 선택한 두 번째 인생은 비즈니스의 세계였습니다. 야구장의 함성 대신 계약서 위의 숫자가 그의 새로운 경쟁 상대가 되었고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방망이의 스윙이 아니라 투자의 판단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해 보였습니다. 웨딩홀 사업에 뛰어든 이호성은 전직 스타 선수의 인지도와 폭넓은 인맥을 무기로 초기 수익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약은 꾸준히 들어왔고 사업가로서의 새 출발이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습니다. 작은 성공이 가져다준 자신감은 그에게 더 큰 판을 꿈꾸게 만들었고 그 꿈은 점차 현실 감각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이호성이 다음으로 눈을 돌린 것은 스크린 경마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이 사업 아이템에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야구장에서의 승부 감각은 사업장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확장과 예측을 벗어난 시장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110억 원이라는 부도가 첫 번째 경고였으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여러 사업체의 연쇄 부도와 개인 보증이 겹치면서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숫자는 270억 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규모에 다다랐습니다. 270억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파탄이 아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졌고 일부는 직접 찾아와 위협적인 언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그에게는 수배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한때 수만 명의 팬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영웅이 이제는 자신의 얼굴이 알려질까 두려워 모자를 눌러쓰고 골목길을 전전하는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이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빚에 쫓기는 삶은 사람의 판단력을 극도로 왜곡시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호성은 점차 위험한 생각에 잠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갚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숫자였고 법의 보호를 받기엔 그의 손은 이미 너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270억 원이라는 부채가 짓누르는 굴욕감, 한때 누렸던 영광과 현재 비참한 처지 사이의 극심한 괴리감은 그를 서서히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변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한 방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겨냥한 것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야구장에서 홈런을 날리던 시절 그의 눈은 날아오는 공만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가운 눈빛이 향하는 곳은 공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한 시대의 영웅이었던 남자의 내면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 이 비극의 시계는 돌이킬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가을 그의 시야에 한 여성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 수배 생활을 이어가던 이호성은 이 일대에 거처를 마련하고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모자를 눌러쓰고 좁은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고 밤이면 인적이 드문 골목을 택해 잠시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270억 원의 부채와 사기 혐의의 수배령이 그를 세상 밖으로 나서지 못하게 가둬놓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결코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이호성의 레이더망에 한 여성이 포착되었습니다. 김민정 씨. 남편과 사별한 뒤 세 딸을 홀로 키우며 마포구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식자재를 손질하고 점심과 저녁 장사를 마친 뒤에야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것이 민정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세 딸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일은 고되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들은 그녀를 참 성실하고 속 깊은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민정 씨에게는 오랜 세월 혼자 짊어져온 삶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가장이자 어머니로서 모든 역할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큰딸 서연은 학교에서 공연 활동에 열정을 쏟는 밝은 아이였고 둘째 지우와 셋째 하은은 엄마의 퇴근을 기다리며 서로를 챙기는 다정한 자매였습니다. 세 딸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민정 씨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고 그녀가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호성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전직 프로야구 스타라는 화려한 이력과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교묘하게 오가면서 민정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한두 번 마주치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이호성은 상대가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하는 능력이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민정 씨가 혼자 고생이 많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혼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성은 민정 씨에게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남자로 각인시켜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고 식당 일이 바쁠 때면 기꺼이 손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랜 시간 홀로 살아온 민정 씨의 마음속 빈자리에 정확히 맞아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깊어졌고 이호성은 민정 씨에게 재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새 삶을 시작합시다.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정 씨는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주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호성이 보여준 다정함의 이면에는 민정 씨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별거 중인 본처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산에 거주하는 또 다른 내연녀 차 씨와도 동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호성에게 여성들은 각각 다른 용도로 쓰이는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차 씨는 일상적인 도피 생활의 동반자였고 민정 씨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선택된 존재였습니다. 이호성이 민정 씨에게서 본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민정 씨가 수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모아온 전세 자금이었습니다. 세 딸의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쌓아온 그 돈은 민정 씨 인생의 전부였지만 이호성의 눈에는 자신의 도피 생활을 연장시켜줄 마지막 자금으로 비쳤을 뿐이었습니다. 270억 원의 빚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으나 당장 채권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숨을 돌리기에는 충분한 규모였습니다. 민정 씨는 이호성이 수배 중인 사실도 27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도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이호성은 한때 유명했던 야구선수 출신의 성실한 남자이자 자신과 아이들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견고했고 바로 그 견고함이 이호성에게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호성은 민정 씨의 재정 상황을 은밀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식당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를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하나씩 알아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의 동선을 파악하듯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2008년 2월, 이호성은 민정 씨에게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함께 새 출발을 하자는 명분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기쁜 마음으로 이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 딸과 함께 더 넓은 집에서 새 가족과 새 삶을 시작한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호성이 그리고 있던 그림은 민정 씨의 꿈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사라는 이벤트를 이용해 민정 씨의 전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이 가족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는 것을 민정 씨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이호성이 보여준 가면은 그토록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2월, 이사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호성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던 그가 갑자기 이사 자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 아파트의 계약금, 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까지 민정 씨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는 한 가지 결론을 향해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현금으로 빼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부동산 쪽에서도 현금이 훨씬 편하다고 더군요. 민정 씨 입장에서 이 말은 크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자금을 정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였으니까요. 하지만 이호성이 집요하게 현금 인출을 강조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계좌이체는 기록이 남습니다. 현금은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추적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돈을 손에 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2월 15일 아침, 민정 씨는 이호성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일부를 인출하고 두 번째 은행으로 이동했습니다. 은행마다 고액 현금 인출에 대한 절차가 있었기에 한 곳에서 전액을 빼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민정 씨는 총 5곳의 은행을 돌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은행 창구 직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출 사유를 적어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민정 씨의 가방은 점점 무거워졌고 이호성은 그녀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채 동행했습니다. 1억 7천만 원. 민정 씨가 수년간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세 딸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면서도 조금씩 아껴 쌓아 올린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남편 없이 홀로 버텨온 세월의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현금 다발의 형태로 가방 안에 담겨 이호성의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호성은 민정 씨가 각 은행에서 인출한 금액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총액을 확인했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그의 눈빛은 이사를 준비하는 연인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 앞에 선 포식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각, 서울에서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남 화순군, 야산자락에 자리 잡은 한적한 공동묘지 인근에 인부 몇 명이 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온 그들에게 주어진 작업 지시는 단순했습니다. 비석을 세울 자리를 미리 파달라. 인부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삽을 땅에 내리꽂기 시작했습니다. 묘지 인근에서 묘자리를 미리 준비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누군가 돌아가신 어르신을 위해 미리 자리를 마련해 두려는 것이려니 생각했을 것입니다. 흙이 파헤쳐지고 제법 깊은 구덩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부들은 작업을 마치고 대금을 받은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구덩이를 파도록 지시한 사람은 이호성이었습니다. 민정 씨가 은행을 돌며 평생의 저축을 현금으로 바꾸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이호성은 이미 그 돈의 주인과 그녀의 세 딸이 묻힐 자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석을 세우겠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곳은 누군가를 추모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4명의 생명을 영원히 감추기 위해 설계된 무덤이었습니다. 돈을 인출하기도 전에 매장 장소를 먼저 확보했다는 사실은 이 범행이 충동이 아닌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소름 돋는 증거였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호성에게 270억 원의 빚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1억 7천만 원은 그 부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돈을 대체 무엇에 쓰려 했던 것일까요? 수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이호성에게 1억 7천만 원은 빚을 청산하기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피자금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달아나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한 종잣돈. 그는 이 돈을 미천 삼아 어딘가로 사라질 작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돈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정 씨가 살아있는 한 그녀는 이호성의 존재를 알고 있는 가장 위험한 증인이 됩니다. 돈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민정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이미 수배 중인 이호성의 도주는 불가능해질 터였습니다. 세 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호성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그가 어머니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증언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호성의 계산 안에서 이 네 사람은 모두 자신의 도주를 위협하는 장애물이었고 그 장애물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5일 저녁 모든 인출이 끝난 뒤 민정 씨는 무거운 가방을 안고 귀가했습니다. 곧 새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설렘에 세 딸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새 동네는 어떤 곳일지, 방은 누가 어디를 쓸지, 학교는 가까운지,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대화가 오갔을 그 저녁. 이호성은 이미 사흘 뒤의 시간표를 머릿속에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현금 1억 7천만 원이 확보된 날, 화순의 구덩이가 완성된 날, 이 두 가지 사실이 같은 날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호성은 돈을 빼앗는 것에서 멈출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2월 15일의 현금 인출 이후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 사흘 동안 민정 씨의 일상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고 점심과 저녁 손님을 맞았으며 저녁이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마포구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보낸 평범한 사흘. 그러나 이호성에게 이 사흘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순의 구덩이는 준비되어 있는지, 이동 경로에 변수는 없는지, 아파트 현관의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확인된 뒤 그는 2월 18일을 실행일로 확정했습니다. 2008년 2월 18일 월요일. 이날은 학교 방학기간이었습니다. 큰딸 서연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연 연습이 있어 일찍 집을 나섰고 둘째 지우와 셋째 하은은 방학을 맞아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경 식당 업무를 마친 민정 씨가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딸이 반갑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날 저녁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사람은 아파트 안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 9시 14분.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설치된 CCTV에 한 남성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현관 앞에 선 그 남자. 체격이 건장했고 걸음걸이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현관 도어럭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정 씨와의 교제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알게 된 비밀번호였습니다. 전자음과 함께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고 문이 안으로 열렸습니다. 이호성이었습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선 그 순간부터 약 40분간 아파트 외부로 그 어떤 소란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집 주민도 위층 주민도 아래층 주민도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침묵은 오히려 범행의 잔혹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야구 4벌 타자 출신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성인 남성 앞에서 여성 한 명과 어린 소녀 둘이 저항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이호성이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세 사람에게 저항할 틈조차 주지 않은 채 차례로 제압하여 질식에 이르게 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민정 씨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재혼을 약속하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했던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시간이나 있었을까요? 둘째 지우와 셋째 하은은 엄마가 믿고 들인 남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학이라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 엄마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비극적 우연이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오고 가족의 대화 소리가 오가던 그 공간이 불과 1시간도 되지 않고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거실에 형광등이 깨져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감식반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짧지만 치열했던 순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침대포 아래에서 발견된 미세한 혈흔 역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쓰러진 뒤 이호성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흔적을 최소화하고 세 사람의 신체를 이동시킬 준비를 하면서도 그의 행동에는 당황이나 혼란의 기색이 없었다고 수사관들은 분석했습니다. 마치 미리 여러 차례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거친 사람처럼 그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호성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큰딸 서연. 학교 공연 연습 때문에 늦게까지 자리를 비우고 있던 서연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호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서연이 집을 비운 시간대를 택해 범행을 실행한 것인지 아니면 세 사람을 먼저 제압한 뒤 서연을 별도로 처리할 계획이었던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호성이 서연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명 모두를 처리해야 자신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14분에 아파트에 들어선 이호성. 그로부터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세 모녀의 생명은 꺼졌습니다. 아파트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현관문은 닫혀 있었으며 바깥에서 보기에 이 집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온한 저녁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고요함 뒤에 감춰진 참혹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 이호성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 이미 숨이 멎은 관마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세 구의 시신과 이호성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깨진 형광등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고 조금 전까지 가죽의 온기로 채워져 있던 공간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호성은 그 한가운데 서서 민정 씨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큰딸 서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집 근처로 갈 테니 나와라. 이 짧은 문자 한 통.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엄마였지만 그 메시지를 작성한 손은 엄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민정 씨의 전화기에서 발송된 이 문자는 딸을 죽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설계된 마지막 덫이었습니다. 이호성은 엄마와 딸 사이의 평범한 연락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가 평소 서연에게 보내던 메시지의 톤과 습관을 파악한 뒤 의심을 사지 않는 문장을 골라 보낸 것입니다. 밤 11시경 학교에서 공연 연습을 마친 서연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 집 근처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느라 피곤했을 서연에게 그 메시지는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늦게까지 밖에 있는 딸이 걱정되어 직접 마중 나오겠다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서연은 가방을 챙겨 학교 건물을 나섰습니다. 겨울방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가운데 그녀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던 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서 서연을 맞이한 것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호성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엄마 대신 나타난 이호성을 보고 의아해 생각했을 수도 있고 엄마의 남자친구가 대신 마중을 나왔다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호성은 서연에게 어떤 말로 상황을 설명했을까요?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잠깐 다른 곳에 들렀다 가자고 했을까요? 정확한 대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서연이 이호성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서연은 아파트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호성은 서연을 제3의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이미 벌어진 참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깨진 형광등, 침대 위의 흔적들, 그리고 세 구의 시신.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이호성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서연을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서연은 준기에 의한 충격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학교에서 공연 무대에 오르기 위해 매일 연습에 매진하던 소녀.
엄마의 문자를 받고 아무런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달려간 소녀의 마지막은 그렇게 허무하고도 잔인하게 끝이 났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휴대전화 속 엄마의 메시지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한 위장된 올감이었던 셈입니다. 이 유인수법의 잔혹함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직후 피해자의 전화기를 이용해 그 자녀를 불러내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범행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신뢰인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를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엄마의 문자를 의심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효성은 바로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 존재하는 무조건적 신뢰를 살인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용한 것입니다. 반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2월 18일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서울의 거리는 점차 한산해졌습니다. 이효성은 이제 4사람의 목숨을 모두 거둔 상태였습니다. 민정 씨와 둘째 지우, 셋째 하은은 마포구 아파트 안에, 큰딸 서연은 제3의 장소에, 4명의 시신이 서로 다른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효성에게 남은 과제는 이 4사람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을 아무도 찾지 못하게,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효성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대형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4개의 가방, 한 사람당 하나씩. 이 가방들이 언제 어디서 구입된 것인지는 수사 과정에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범행 당일 이전에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효성의 사전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이 가방들을 아파트 밖으로 옮기고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화순까지 운반하는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지만 이효성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 19일 날짜가 바뀐 직후 아파트 복도에 카트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효성은 대형 여행용 가방을 카트 위에 올려놓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방 하나의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성인 여성 1명 혹은 어린 소녀 1명이 들어있는 가방의 무게가 카트가 버텨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바퀴가 휘청거리며 삐걱대는 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누군가 이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었다면 깊은 밤에 무거운 가방을 옮기는 건장한 남자의 모습에 이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각 아파트 주민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이효성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1번, 2번, 3번. 이효성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과 집 사이를 반복해서 오갔습니다. 4번째, 5번째. 총 5차례에 걸쳐 가방을 실어날랐습니다. 4개의 가방과 추가적인 짐들을 옮기는데 여러 번의 왕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파트 CCTV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채 무거운 가방을 카트에 싣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남자의 모습이 5차례나 반복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호성은 CCTV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사람의 흔적을 이 아파트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CCTV에 찍히는 위험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이미 멀리 사라져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방이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이호성은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걸리고 차는 조용히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 도심의 거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만이 무심하게 빨강과 초록을 번갈아 비추고 있을 뿐 그의 차를 주시하는 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로를 타고 남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전남 화순까지 약 350km의 거리. 한겨울 새벽에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그 차 안에는 4사람의 시신과 1명의 살인 혐의를 받게 될 남자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도로 위에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을 비추고 차창 밖으로는 겨울 들판의 어둠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이호성은 과속하지 않았습니다. 교통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한 속도를 지키며 평범한 새벽 운전자처럼 조용히 달렸습니다. 도로 위의 다른 차량 운전자들 중 누구도 이 차가 무엇을 싣고 어디로 향하는지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벽 4시 40분경 전남 화순군 일대의 한 통신기지국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그 신호의 주인은 큰딸 서연이었습니다. 이미 숨진 서연의 휴대전화가 왜 이 시각에 화순에서 신호를 보낸 것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호성이 서연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지 않은 채 함께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이 기지국 기록은 서연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화순군의 야산에 도착한 이호성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흘 전 인부들에게 파도록 지시해 놓았던 구덩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2월 중순 전남 지역의 새벽 기온은 영하를 오르내렸고 흙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호성은 가방들을 차에서 하나씩 내려 구덩이로 옮겼습니다. 첫 번째 가방, 두 번째 가방, 세 번째 가방, 네 번째 가방.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가방이 차곡차곡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흙이 가방 위를 덮어갔고 점차 가방의 윤곽이 사라졌습니다. 민정 씨와 세 딸의 흔적이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장이 끝났습니다. 구덩이는 다시 평평한 땅으로 돌아갔고 주변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묘지 인근이라는 위치 선정도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설령 누군가 이 일대에서 파헤쳐진 흙의 흔적을 발견하더라도 공동묘지 근처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호성은 이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을 마친 이호성은 곧장 광주 방면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네 사람의 무덤 앞에서 잠시라도 멈춰서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곳은 감출 것을 감추는 장소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광주에 도착한 이호성은 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의 현금을 건네며 부탁했습니다. 형, 계좌로 입금해달라.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는 이미 압류와 추적의 대상이었기에 형의 명의를 빌려 돈을 우회시키려 한 것입니다. 수배 중인 사람이 직접 은행에 가서 입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이용해 자금의 흐름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지인이 이 돈의 출처를 물었는지, 물었다면 이호성이 뭐라고 답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5천만 원은 며칠 전 민정 씨가 5곳의 은행을 돌며 인출한 1억 7천만 원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뒤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시신을 매장하고 돌아오는 길에 빼돌린 돈의 세탁까지 진행하는 이 일련의 과정. 이호성은 이 모든 것을 하룻밤 사이에 해치웠습니다. 범행 직후의 공포나 죄책감,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그의 행동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시신을 매장한 사람이 아침에 돈을 세탁하는 모습. 이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냉혈한 실행자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1억 7천만 원 중 5천만 원이 형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아직 이호성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돈을 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사람을 땅에 묻은 다음 날, 이호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정 씨의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민정 씨의 식당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여행을 다녀오겠다. 가게 일은 잘 부탁한다. 식당을 맡기고 짧은 여행을 떠나는 사장님의 메시지. 직원들 입장에서 이것은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연락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민정 씨는 간혹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비울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네, 다녀오세요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이 한 통의 문자로 이호성은 민정 씨와 세 딸의 실종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시점을 며칠, 어쩌면 몇 주까지 늦출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전화기로 산 사람인 척 연락을 보내는 행위. 이호성은 이미 서연을 유인할 때 한 번 이 수법을 사용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수법을 실종 은폐에 활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전화기를 범행 도구로 활용하는 이 냉정한 패턴은 이호성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사람의 관계와 신뢰는 이용하고 조작할 수 있는 자원에 불과했습니다. 실종 은폐 작업을 마친 이호성은 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내연녀 차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씨는 이호성이 지난 며칠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호성은 차 씨에게 어떤 설명을 했을까요? 사업 관련 일로 지방에 다녀왔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 왔다고 둘러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든 차 씨는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호성은 민정 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차 씨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후 약 2주간 이호성의 생활은 소름 끼칠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차 씨와 함께 경마장을 찾았습니다. 270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네 사람의 피가 묻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서도 그는 경마장의 흥분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습니다. 배팅을 하고 경주를 지켜보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아쉬워하는 평범한 관람객의 모습이었습니다. 경마장을 나온 뒤에는 차 씨와 함께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식당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마주보며 식사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평범한 연인이었을 것입니다. 이호성은 차 씨에게 4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차 씨가 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호성이 수배진인 몸으로 어디선가 거액의 현금을 구해왔다는 사실에 차 씨가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질문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돈 앞에서 차 씨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녀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지는 이 사건의 또 다른 의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정 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총액은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은 지인을 통해 이호성의 형 계좌로 입금되었고 4천만 원은 내연녀 차 씨에게 건네졌습니다. 5천만 원 더하기 4천만 원, 합산 9천만 원. 그렇다면 나머지 8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경마장과 맛집 탐방에 2주 동안 쓴 생활비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남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라진 돈의 행방에 주목했습니다. 형에게 보낸 돈과 차 씨에게 준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호성이 도피를 위해 은닉해 놓는 비상금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금을 어딘가에 숨겨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인물에게 흘러들어간 대가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호성 혼자서 범행의 모든 과정을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돈의 행방은 이 사건에 풀리지 않는 퍼즐 중 하나입니다. 2주간의 평온한 일상 속에서 이호성은 단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갑자기 술에 의존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 씨와 함께 보낸 시간 동안 그는 늘 하던 대로 행동했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의 목숨을 거두고 시신을 땅에 묻은 사람이 보여주는 이 이질적인 평온함은 그가 범행 이전에 이미 양심이라는 감각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호성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민정 씨가 며칠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보낸 문자의 유효기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보름이 되자 민정 씨의 가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식당에도 나타나지 않는 민정 씨. 세 딸의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호성이 만들어 놓은 시간의 방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3일. 민정 씨의 오빠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동생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이 2주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를 걸면 신호만 울릴 뿐 받지 않고 식당에 가봐도 직원들만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사장님이 여행을 간다고 하셨다고 말했지만 보름이 넘도록 연락 한 통 없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민정 씨의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세 조카들까지 모두 연락 두절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여행을 갔다 해도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아이들마저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민정 씨의 오빠는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성인 여성 1명과 미성년 자녀 3명이 보름 이상 연락 끊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를 접수하면서 단순 가출이나 잠적이 아닌 범죄 연루 가능성을 처음부터 열어두었습니다. 네 식구가 동시에 연락이 끊기는 상황은 통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첫 단추는 아파트 CCTV였습니다. 경찰은 민정 씨가 거주하던 마포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녹화 분량은 방대했지만 수사관들은 민정 씨와 세 딸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날짜별로 영상을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2월 18일, 민정 씨가 오후 5시경 아파트로 들어서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민정 씨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간 기록만 있고 나간 기록은 없는 것. 이것은 민정 씨가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9시 14분의 영상이 수사관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현관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이 남자 역시 아파트에 들어간 뒤 정상적인 경로로 나가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시간대에 대형 여행용 가방을 카트에 실어 5차례에 걸쳐 옮기는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의 크기와 무게로 미루어 일반적인 짐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카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정도의 무게. 수사관들은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단순 실종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문제는 이 남자의 정체였습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에 CCTV 영상만으로는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프로 운동선수 특유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체격, 그리고 약간 독특한 걸음걸이. 수사관들은 이 영상을 민정 씨의 주변인들에게 보여주며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정 씨의 식당 직원들, 이웃 주민들, 지인들을 하나씩 만나 영상 속 인물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반응은 거의 즉각적이었습니다. 이호성 씨 아닌가요? 민정 씨의 교제 상대로 알려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 그의 존재는 민정 씨 주변에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 남자의 체격과 걸음걸이를 본 지인들은 단번에 이호성을 지목했습니다. 한때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전국의 이름을 알렸던 유명 인사의 체격은 모자 하나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구 선수 시절 수만 명 앞에서 빛나던 그의 건장한 몸은 이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가장 강력한 식별 표식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이호성에 대한 신상조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수사관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이호성은 이미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270억 원의 부채, 다수의 사기 고소, 수배 상태에서의 도피 생활. 이 정보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사건의 윤곽이 빠르게 잡혀나갔습니다. 수배 중인 남자가 돈이 필요했고 돈을 가진 여성에게 접근했으며 그 여성과 가족이 동시에 사라졌다. 그리고 새벽에 대형 가방을 옮기는 영상이 남아있다. 정황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정밀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안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 실내를 감식반이 루미놀 시약과 특수 조명으로 조사하자 숨겨져 있던 흔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보 아래에서 미세한 혈연이 검출되었습니다. 형광등은 깨진 상태였고 그 파편이 바닥에서 수거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호성이 미처 지우지 못한 흔적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과학수사의 눈앞에서 그의 은폐 작업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즉시 내려졌습니다. 이호성이 해외로 달아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동시에 통신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호성의 통화 기록, 기지첩 잡속 기록, 차량 이동 경로가 하나씩 추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가 새벽 4시 40분에 화순 기지첩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냈다는 기록이 확인된 것도 이 과정에서였습니다. 서울에서 화순까지, 그리고 다시 광주로. 이호성의 이동 경로가 통신 기록을 통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3월 7일, 경찰은 이호성을 공식적으로 내 모녀에 대한 살인 혐의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전국에 긴급 수배가 내려졌고 이호성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전국의 경찰서와 파출소에 배포되었습니다. 한때 야구장의 스타였던 남자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수사팀은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그물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호성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국내를 벗어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호성을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체포하기 위해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했습니다.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월 8일, 한 대형 방송사의 뉴스데스크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스타 선수 이호성, 마포구 모녀 4명 살인 혐의로 긴급 수백. 수사팀이 공들여 유지하고 있던 엠바고가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사는 전직 스타 선수라는 자극적인 키워드와 일가족 살인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결합해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이호성의 이름과 얼굴 사진, 선수 시절의 경기 영상까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고 이호성의 이름은 대한민국 전역에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홈런왕으로 칭송받던 남자가 내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되고 있다는 소식에 전국이 경악했습니다. 수사팀은 분노했습니다. 엠바고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호성은 이미 사기 혐의 수배 시절부터 도주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에 대한 수사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지금까지 파악된 은신처를 버리고 잠적하거나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원한 것은 이호성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용히 접근하여 체포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의 특종 한 방이 그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호성은 이 뉴스를 보았을까요? 거의 확실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수배 중인 사람에게 뉴스와 인터넷이 자신의 안전을 가늠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자기 이름이 검색되고 있는지, 경찰이 어디까지 추적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도망자의 본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월 8일 저녁,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전국에 공개되는 것을 확인한 이호성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자신의 사진이 배포되었습니다. 현상금 300만 원이 걸린 수배 전단이 전국 곳곳에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호성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과거 영광 덕분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스타라는 지위가 과거에는 그에게 환호를 안겨주었지만 지금은 도망칠 곳을 없애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도 식당에 앉아도 거리를 걸어도 누군가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나라에서 전국에 얼굴이 알려진 수배자가 숨을 곳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3월 9일,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이호성은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차 씨와 만났습니다. 이날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된 것은 이호성이 차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이호성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오갔을까요? 차 씨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평범한 대화를 나눴을까요? 술자리가 끝난 뒤 이호성은 차 씨를 택시에 태워보냈습니다. 택시 문이 닫히고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이호성의 뒷모습. 그것이 차 씨가 본 이호성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호성이 왜 이 시점에서 차 씨를 먼저 보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함께 있으면 차 씨에게까지 수사의 손이 뻗을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앞으로 할 일에 차 씨가 말려드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차 씨를 보낸 뒤 이호성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자신의 얼굴이 도배되고 현상금까지 걸린 상황, 출국 금지 조치로 해외 도피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내 어디를 가든 자신을 알아보는 눈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포위망은 더 좁아질 것이었습니다. 270억 원의 빚에서 시작된 추락, 민정 씨와 세 딸의 목숨을 앗아간 범행, 그리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신의 처지,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호성이 마지막 밤을 어디서 보냈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 이동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CCTV에 포착된 마지막 동선과 기지국 기록을 종합하면 그는 3월 9일 밤늦게 서울 시내를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심의 불빛 사이를 지나며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발걸음이 향한 마지막 목적지는 확인되었습니다.
한강. 한때 야구장의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 앞에서 승리의 환호를 만끽하던 남자. 그 시절 그의 눈앞에는 수만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환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눈앞에 놓인 것은 3월의 차가운 강물뿐이었습니다. 반포대교 남단의 어둠 속에서 이호성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체포되어 법정에 서는 대신 그는 다른 방식의 종말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이 그토록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엠바고가 지켜졌더라면 이호성을 살아있는 채로 체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입에서 사건의 전모와 남은 의문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가능성은 방송사의 특종 한 방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2008년 3월 10일 오후 반포대교 남단 한강수면 위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강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상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물 위에는 성인 남성의 시신 한 구가 떠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 중년 남성, 신원 확인을 위해 시신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문 감식이 진행되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호성, 전국에 수배 중이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프로야구 4번 타자 출신, 270억 원의 부채를 진 사업 실패자, 마포구 내모여 살인 혐의의 유령 용의자, 그 모든 수식어가 붙은 남자의 마지막이 반포대교 아래 차가운 강물 속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익사였으며 외부로부터의 타격이나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호성은 스스로 생을 마무리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수사팀에게 이 소식은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용의자를 찾았지만 그가 이미 숨져 있다는 것, 이는 수사의 종결이 아니라 진실 규명의 영구적인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살아있는 피의자에게는 신문을 할 수 있고 자백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호성이 한강에 뛰어드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있던 사건의 모든 디테일은 그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호성의 사망으로 형사소추는 불가능해졌지만 네 사람의 행방을 확인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호성의 통신 기록과 기지국 접속 데이터를 토대로 화순군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가 새벽 4시 40분에 마지막 신호를 보낸 그 기지국 반경, 공동묘지 인근의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는 지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삽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흙 속에서 대형 여행용 가방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가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포구 아파트의 CCTV에 찍혔던 바로 그 가방들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민정 씨와 세 딸의 시신이었습니다. 2월 18일 밤 이후 보름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했던 네 모녀가 전남 화순의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건 현장을 경험한 베테랑들이라 해도 한 가족 4명이 가방에 담겨 야산에 매장된 광경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정 씨의 오빠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도 한켠으로는 품고 있었을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용의자의 사망으로 이 사건은 법적으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유죄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이호성은 영원히 혐의를 받던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의 언어로는 그렇게 정리되었지만 화순의 구덩이에서 발견된 4구의 시신, 아파트 CCTV의 영상, 통신 기록, 혈흔 감식 결과, 이 모든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사라진 돈의 행방입니다. 민정 씨가 인출한 1억 7천만 원 중 형에게 보낸 5천만 원과 차 씨에게 건넨 4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호성이 어딘가에 은닉해둔 것인지 제3의 인물에게 전달된 것인지 그 행방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이호성이 진정으로 단독 범행을 수행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사람의 시신을 가방에 담가 옮기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매장하는 과정을 한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완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에 이 의문 역시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셋째, 이호성이라는 인물의 심리적 붕괴 과정입니다. 수만 명의 팬에게 사랑받던 야구 스타가 어떻게 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잔혹한 혐의를 받는 존재로 변할 수 있었는지, 빚이 사람을 그 지경까지 몰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내면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어떤 결함이 극한의 상황에서 드러난 것인지, 그 심리적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이호성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었습니다. 1억 7천만 원, 270억 원의 빚을 가진 남자에게 이 돈은 바닷물 한 컵에 불과했습니다. 그 한 컵의 물 때문에 네 사람의 인생이 소멸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이른 새벽부터 일하며 한 푼씩 모은 엄마의 돈, 공연 무대를 꿈꾸며 매일 연습에 매진했던 큰딸의 미래, 방학을 맞아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두 어린 자매의 내일, 이 모든 것이 한 남자의 탐욕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야구장의 조명 아래서가 아닌 차가운 흙과 물 밑에서 끝난 이 이야기. 이것은 영웅이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자 욕망이 인간에게서 무엇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잔혹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